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기소된 직후에 비공개 일정을 가졌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법원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불참하는 의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물론이고 아동병원 의사들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의사협회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들을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좀 조용히 하시죠. 저희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간단하게 한 말씀. 어디 다른 장소 없어?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과연 여론 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입니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애완견도 나왔고요. 겁먹은 개까지 표현 나왔습니다. 워낙 이 사안 두고 여야가 거치긴 하지만요. 오늘 특히 이재명 대표는 법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는 그 앞에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했는데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언론에 일단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요. 오늘 애완견 얘기 나오고 개 얘기 나오고 해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 참전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잘 쓰는 말은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죠.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 출석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첫 일성인데 그러게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검찰의 끊임없는 조작 수사의 끝은 어딘가. 그러면서 김성태 씨의 그 쌍방울 회장 재직 당시에 그 배경 자체가 조폭 출신인 건 팩트잖아요.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당시 이제 조폭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때 조폭을 이제 메신저를 흔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이 뭔가 좀 일방적으로 검찰의 말만 듣고 쓰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런 여론 형성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저 얘기가요.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닐까요? 혹시? 둘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언론사들에 있어서는 언론인들은 조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부수 재판까지 거론하면서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써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언론에서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는 발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첫 일성을 하는데 언론과 각을 왜 세우시지? 차라리 검찰과 각을 세우거나 재판부와 얘기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좀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일까 많이들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상 첫 일성이 나온 건데 검찰 얘기도 분명 했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언론을 겨냥한 특히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검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과 판사들 이렇게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언론, 방송까지도
어떤 보도를 함에 있어서 예.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된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국회 방송 3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예. 법원 앞에서 언론사를 예. 애완견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반응 중에는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맹비판이 있었는데요. 판사에 대한 비판, 지지자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비판, 압박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언론에 대한 불만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저 자리에서 뭐 언론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비슷한 맥락의 발언까지 같이 좀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특히 조폭 출신이다. 이 조폭 출신의 말을 어떻게 믿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오늘도 했지만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의 신빙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있지만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는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조폭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법원이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또 정황적 증거가 있어요.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 자체를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그 당시 상황과 비춰볼 때 다른 사람과 진술과 맞춰보고 예. 그다음 객관적 물증과 맞춰보고 해서 이 진술이 믿을만 하냐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은 사실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도 전과 사범이에요.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이화영 예. 부지사의 진술은 나중에 그럼 믿을 건가요? 그분 전과 없어요. 그분 믿을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전과 이력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 나중에 본인한테 후폭풍이 올 것 같고 저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 얘기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 제출했어요. 예. 그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제출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국정원 문건에 제출된 배경이나 예. 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하시면 오늘 저런 말씀은 나중에 글쎄 좀 후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1심 판결에. 그런데 재판부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면으로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선 법원에서는요. 1심 선고 김성태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뭐 계속 일관되게 나와 있고 믿을만 하다. 뭔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보시면요.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그런데요. 오늘 저 얘기했지만 어제는 사실은 원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일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인지는 공개를 안 했는데 유튜브나 뭐 SNS 상으로는 뭔가 글을 올리고 의견을 펼쳤는데 저런 의견을 펼쳤어요. 역시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다. 전과자다. 이거를 유튜브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도 계속 조폭 얘기를 하는 거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일단 진술의 신빙성 인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폭이니까 못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고요. 어제는 글을 통해서 계속 조폭 부패 사업자, 전과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진술이 굉장히 그 부정확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그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말에 의하면 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바꾸기 위해서 예. 회유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형량을 감량해주는 플리바기닝 이런 거래들까지도 의심스럽다. 그 이화영 부지사는 그 구형을 15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부는 9년 6개월형을 예. 선고했지만 15년을 받았는데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3년 6개월인가요? 그 정도 형량밖에 구형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생각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 예. 과거의 조폭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김성태 회장이 과거의 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예. 이번에 충분히 검찰에 협조적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 진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회장 방금 뭐 글 그리고 오늘 발언 과거의 발언을 통해서 조폭 출신이다, 전과자다 이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 거 또 한 가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인연 없다라는 소리겠죠?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이 이게 고 김문기 처장이죠. 전 처장. 안다 모른다 이거 관련된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논란을 빚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재판을까지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서 모른다는 취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요.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도 검찰은 저런 부분을 의심하는 걸로 보여요. 보면은 측근을 보내서 뭐 조문을 했다는 내용도 있죠. 2019년, 2022년. 그리고 쌍방울과 북한의 어떤 협약식인데 이 사진이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나오는 뭐 사진인가 봐요. 그걸 보고서 첨부했다는 거. 그리고 또 후원 관련해서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른다. 뭐 다른 표현 쓰면 뭐 내의 쌍방울이라는 건 내의 하나 사본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개혁신당의 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 선고 결과를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해놓은 말이 참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조국 대표 한 말이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조국 대표께서 조만대장경에 수많은 명언들을 해두셨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그 말의 취지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 탈이 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특히 북한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를 당시 지사가 몰랐다.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꺼내놨는데 박용찬 위원장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김성태 전에 모른다. 그리고 뭐 2년이라는 거는 뭐 내의 사이분 2년 정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모른다는 이 발언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성 수준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 예. 안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김문기 성남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처장. 전 처장 예. 또 모른다.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검찰이 영장 청구에도 그렇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2019년 1월과 7월에 예.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내용까지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까지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생면부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최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이제 인연에 대해서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는 약간 취지의 과거에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다, 모른다라는 취지예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말씀한 대로 지금 자료번호 나가지만 상호 조문, 협약 측에 통화 잠깐 한 거 그것도 있고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한 후원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얘기하는 이걸 안다라는 것들은 직접 증거가 아니잖아요. 정황 증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 것이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정황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이제 재판에서 가리는 것인데 통상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나 자치단체장 운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본인한테 후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통화를 할 때 직접 모를 때가 많아요. 옆에 중간에 있는 분들의 소개로 제가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하고 친한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9년 6개월의 실형을 맡았는데 부적절한 일을 해서. 근데 쌍방울을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있다.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지사는요.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부의금을 보냈다고 했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라는 매개체가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의 어떤 개념들은 정치의 상황들을 이해했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북 송금에 0까지 가는 것인데 아까 무능하냐? 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능이냐 공범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공백 기간 동안은 멈춰 있었어요. 그때 쌍방울이 결국에는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경기도라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개런티를 시켜서 다시 북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본인의 주가 부양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체로 경기도에 접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보고만으로 순수하게 들으면서 이재명 지사 자체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또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다른 목적이냐. 이게 이제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도 이 국정원 얘기를 살짝 했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판부하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국정원 문건이 있었어요. 뭐 북한과 쌍방울의 관계 어떤 뭐 사업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스마트팜 얘기 뭐 주가 조작 얘기 이런 게 좀 있는데 재판부는요. 일단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판단을 했다고 좀 알려지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좀 구체적이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래서 약간의 배척하는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죠. 이걸 놓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문건 봐라 여기에 주가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주 목적이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주목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둔갑됐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국정원 문건 이거 증거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재판과 다 판단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이게 전 1심 재판이 나온 뒤에 뭐 재판부가 그 문건을 증거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뭐 안 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나중에 검찰총장이 증거 채택했는데요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채택된 걸로 확인은 됐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 조폭 출신의 말을 믿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그 첩보를 취사 선택해서 삭제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믿을만 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했나 보죠? 증거 채택하고 예. 그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하고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이라는 건 증거 능력이 있는 것들은 다 채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그 문헌, 그러니까 증거 내용을 갖다 어느 정도 믿느냐는 저희가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도 있고 없다고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내용 중에서 일부는 신빙성을 부여, 일부는 그거는 배척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 한 건만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 부양과 관련돼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은요, 실체 사업의 외피는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 부양만이 오로지 목적인 경우가 주가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업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재판부가 자, 주가 부양을 해서 그 수익을 나누는 용도였다. 그러니까 간 대금의 용도가 주가 부양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는 용도였지 이게 무슨 대납 비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 나누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가 나누는 이제 겁니까? 북한 당국자하고 나누는 거였다. 북한과 쌍방울 당국이 예. 나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아니면 방북 비용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 아니고 예. 주가 부양에 공유한 그 역할만큼 나눈 돈을 지급한 거였다. 북한으로 간 돈의 그 실체가 주가 부양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나눠서 가진 거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이 약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죠. 이 봐라. 이게 대납 비용이 아니고 스마트 비용 대납 비용도 아니고 방북 사례금도 아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판사가 그렇게 문건에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된 적이 없고 또 실행될 의사도 없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 믿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단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주가 부양이라는 것은 대북 사업과 병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라고 쓸 만한 게 없는 이유가 쌍방울은 실제 IR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도 해요. 1,0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실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체는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국정원 문건에 들어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을 한 자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그것을 문건으로 보고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하고 그 이 대북 송금을 공범관계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기소가 돼요. 그래서 예. 작년 5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똑같이 대북 송금 한 건을 가지고 예. 어떻게 1심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냐면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한 거다. 또 하나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한 거다. 이런 것이 1심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이번 이화영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예. 같은 대북 송금 비용의 성격을 전혀 상반되게 받는가? 왜 다르게 받는가? 다르게 받는가? 한쪽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성격으로 봤는데 예. 왜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대북 이재명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받는가? 예. 완전히 성격을 두 개에서 양분으로 달리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 문건이 여러 건입니다. 그 여러 건에 있는 것 중에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증거 능력으로 받은 그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예.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건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국정원 문건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하게 된 소스가 그 사람의 어떤 제보자의 진술이에요. 예. 근데 제보자의 진술을 크로스 체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믿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거고, 그다음 안부수 전 뭐 회장이 예. 그 부분에 대한 판결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 추가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권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고, 그다음 그 기회를 얻게 되면 주가가 부양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북 사업에 참여하기 이유는 뭐냐? 경기도에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국에.
그러니까 이게 다 숨어 있는 건데 그 문헌만을 갖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복잡한 사안인데 이제 쟁점이 될 부분들을 오늘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북한으로 간 돈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간 것이냐, 이게 자꾸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내용이 알려졌죠?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는데 그럼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 수원지법 형사 11부인데요. 이화영, 이른바 이화영 재판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가 이 사안, 이재명 대표 이 기소권까지, 이 재판까지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장판사가 신준우 판사로 나와 있죠. 근데 내년 2월에 근무 만기로 전출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고돼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은 재판을 다룰 게 아직 1년이 안 되네요. 채 1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오늘 뭐 여야가 치열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하여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자아내면 과거에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두 재판부가 아닌 제3의 재판부에게 한번 이 사안을 검토시키는 게 오히려 맞을 텐데 외부에서 보기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뢰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법에는 예컨대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전심관여. 혹은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제척 사유, 기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 이화영 재판부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재판부까지 맡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좀 당혹해하면서 뭔가 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자동 배당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산 무작위 배당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배당 자체를 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배당에 대해서 이 배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뭐 안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씩 했잖아요. 그때는 뭐 그 대법원장이 어쨌든 4년 동안 인사를 안 내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4년 동안 그걸 묵혔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 미리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은 좌표 찍어준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재판의 결과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나왔으면 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오비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재판부를 공격하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금방 김성원 의원은 본인이 판사를 해봤어요. 이게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이게 판례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 직업적 양심을 속이는 거, 저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다 아닌 거 뻔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글쎄요, 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분도. 자, 최영주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수원지법인데 이걸 서울지법으로 옮겨달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차피 그 판사는 내년 초면 바뀔 텐데 굳이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서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뀐다 하더라도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하거나 서울지법으로 가져가는 게, 서울지법 가져가는 게 따지고 보면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지법에 3건이 있고 거기서 많이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상 서울지법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피 신청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판사 자체가, 그 신준우 판사가 결국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공정하게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미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내린 판결 자체가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공정성과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비난할 이유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은 랜덤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 재판부에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김성훈 의원처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따라붙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제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률 위반입니다. 탄핵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죠.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 저도 한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본인이 법원 출신인데 탄핵에 따라오는 저런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단언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적인데 일단 이 판사는 좀 바꿔주세요라는 신청과 아예 법원을 좀 바꿔주세요.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 뭔가 약간 반응이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당혹할 수도 있죠. 굉장히 좀 불만 표시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판사, 신준호 부장판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 그중에서도 약간 강성 열성으로 꼽히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의 째려보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친 말이 나오는데 우선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판결 나왔을 때 변호인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의 반응에서 뭔가 짐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측 변호인 한 분이 1심 선고는 안 뒤에 본인의 SNS상에 딱 이게 글자 저기 무슨 낱말이 아니고요. 그냥 철자죠, 철자. 쌍시읒하고요. 지금 가려졌어요. 제작진이 그냥 뭔가 거북해서 가렸는데 하나만 그런데 사실 제가 알려드리면 비읍이 있어요. 비읍. 그럼 쌍시읒하고 비읍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재판에 대한 불만 표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갖고 뭐 아무 뜻 없습니다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쌍시읒과 비읒을 올린 거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인데 지금 이게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준호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막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내용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 탄핵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요. 박용찬 위원장. 특히 이 민주당 지지층들 반응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얘기를 좀 꺼내네요. 지금 화면에 보셨지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두 분 정말 변호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한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또 한 분은 무슨 뭐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변호사는 역시 법과 논리, 이 팩트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관련 사건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심지어 방금 화면에 본 것처럼 SNS에 욕설을 뜻하는 초성을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저러한 무도한 행동까지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검사도 탄핵하고 그리고 판사도 탄핵시키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 중단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속이 풀리겠느냐. 그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마지막으로 판사 탄핵을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뭐 당원 또는 지지자들로 보이신 분인데 판사 탄핵은 글쎄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굉장히 센 얘기죠.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김성태 회장과 이 진술 그 회유,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증거가 취사 선택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았냐 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1심 재판부가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심 재판부의 저 신진우 판사가 어떤 1심 심리 과정 속에서 어떤 유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확증 편향적인 뭐 그런 것들도 가질 수 있었겠다. 그렇다면 그런 재판부에 다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기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세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일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점점 거칠어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다음에 나올 주제는 어떤 분들이 계속 착하다, 더 착하다, 착한 거 맞습니까? 뭐 착하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합니다. 누가요? 누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착하다고요? 일단 이 착하다 얘기를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도 이 착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그거 좀 지난 얘기인데요. 그 영상 좀 불러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찬대 의원님. 네, 안경에 원래 미남이긴 한데. 아니 안경에 파란 색깔 약간 나거든요. 햇빛 비치면. 네네.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약간 눈두덩이가 엄청 오늘 착하게 나오는데. 착하게 나오니까요. 네. 저 때는 뭐 착하다, 덕담처럼 하고 약간 유쾌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착하다는 얘기를 다시 꺼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해석이 됐죠. 당원당규 개정.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해서 뭐 당무위가 결정한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 그러면서 당원당규 개정에 본인이 이거 하지 마세요.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냐고 회의가 다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원당규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만두세요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설득해서 관철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할 정도로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당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착하다에 대한 반응이요. 들어보시죠. 이는 각본이지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아주 증자라고 봐야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의 짜웅을 좀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짜웅이라고? 네, 짬짬이. 짬짬이요? 짜고 치는 것 같은. 일종의 그러면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서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게 착해서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설득을 해서 관철시킨 거다. 이것 뜻인데 여당에서는 이거 뭐 약속대로는 아닙니까?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 착하다 반응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 이제 좀 이렇게 유머러스 하려고 좀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당규 개정 부분들이 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약간 지적들이 반대 있었죠. 목소리 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꽤 많았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영진 의원도 그랬었고요. 뭐 저 또한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당원당규 개정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착하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독하다. 독하다. 그렇죠. 그러면 착하다는 말은 또 뭐냐? 무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착하다고 하면 벌써 반문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착해? 물러? 물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이다고 이렇게 또 강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런 말을 던짐으로써 이게 뭔가 내부에서 당대표가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단 말을 반어적으로 지금 던지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니까 본인은 말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해서 밀려서 했다라는 식인데 그러면 보세요. 당구줄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못해요. 당대표가 이걸 반대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밀어붙여서 했다. 그러겠네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대표도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발언이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생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니까 또 착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긴 본인이 하네요. 착하신 것 과거에도 본인보다 더 착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여당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 막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현안, 정치 현안 관해서 의견을 좀 자주 내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글을 올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2명의 역사에 있는 역사책에 등장한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이재명 대표의 1인 지배체제, 완성된 민주당,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을 저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저렇게 써놔요. 공포정치 스탈린, 홍위병 마오쩌둥 떠오른다. 맹비난이군요. 저 인물이 뭐 사회주의 국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아주 평가가 나쁜 인물 중인데 거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떠오른다고 저렇게. 이런 일단 뭐 여당 내 반응은 굉장히 뭐 좀 약간 이렇게 예상되는 정도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꼽히시는 김영진 의원이 최근에 이해던 당원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 착하다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힙니다. 들어보시죠.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그 심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거론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감정이었겠죠. 그런 감성적인 면에 강한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착하기도 한 쪽도 있지만 뭐 안 착한 쪽도 있다는데 그러면은 착한 거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고 안 착한 거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사적으로 착할 수도 있죠. 사적 관계에서는 뭐 착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공적 관계, 공적인 일을 추구할 때는 착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전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몰인정 매정하다고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을 저희가 착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위선적이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 국민들을 위하는 척 본인이 악역을 담당했다. 국민들을 위하는 척 혁명을 했다. 국민들을 위하는 척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죠.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것을 대비해 보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위선적이다라는 것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박 원내대표가 저 말을 잘못한 게 누가 이재명 대표를 공적으로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단식하셨죠. 그다음에 그 1인 독재 체제 거의 확립하셨죠. 그다음에 특검 뭐 이런 거 뒤에서 사실은 방관하시죠. 오히려 부추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이 권력적 이익을 위해서는 무자비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저걸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이 착하다, 국민들은 너무 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서는 글쎄 좀 위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칭찬 릴레이하는 건 좋은데 저것은 개인끼리 있을 때 그냥 하시는 거고 공적인 자리에 저렇게 하시면 글쎄요 이게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저는 국민들을 이게 어떻게 국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 국회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국회 해산까지 좀 그렇고요. 과하게 가시네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잠깐 보태면 지금 마오쩌둥 스탈린 얘기 나왔잖아요. 저기에서 저기 주어만 바꾸면 딱 이 나라 이 국정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따지고 보면 1인 체제로 당, 정, 사법, 행정 다 쥐고 흔들잖아요. 입법부터 와해시키고요. 여기에는 결국에 스탈린 마오쩌둥 이 얘기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미래 대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돌려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해석들을 아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스탈린 마오쩌둥까지 오늘 나온 오세훈 상이에요. 시장의 입장 발표는 그만큼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국회를 너무 입법 폭주로 거의 괴멸 수준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오세훈 시장이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 현안에 잘 나서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하시는 거 보면 현재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들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 쭉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집중해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사실은 국회에서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안 등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요. 근데 그런 거를 단독 플레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많이 나온 지지율과 맥락이 비슷한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갤럽 지지율이니까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지금 보면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30%가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27%가 민주당입니다.
물론 아직은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그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조금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20%대입니다. 지지율이 분명히 지금요.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어요.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지지율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그리고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석유 심해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증거는 남 골질르는데 선수니까 또 골질르더라고. 하여간 그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못 올라가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몇몇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도. 김진욱 전 대표님.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면서 그 포항 앞바다에 이제 최근에 그 시추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뭐 성공 확률 20% 거의 같은 비슷하다 얘기했는데 아니 민주당 지지율 동안 20%대예요.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요. 민주당이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서 지금 묶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아마 뭐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 지지자들은 저 민주당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은 견제의 심리가 발동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을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171석이라는 야권 192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수를 만들어줬는데도 지금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뭔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어떤 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속도를 내라 이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건가 하는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민주당의 해석의 그 영역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지율 나온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그 국회를 견인해 가야 된다. 행정부를 견인해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더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 입법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했는데 많아요. 그중에서 너무 많아서 다 못 다루고 일부만 좀 여기 화면에 좀 준비해 놨는데 일단 대북송금 특검법 이건 검찰 수사 관련된 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무고죄 뭐 사건을 조작할 경우 처벌한다. 그리고 표적수사 금지법 표적 수사를 의심시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 왜곡죄도 있어요.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지금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박용찬 위원장 지금 김진욱 전 대변인이 지지율이 2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저런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아니라 더 빨리 해라.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데요. 지금 국정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해오던 분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수치 20%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개혁 속도가 느리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오만과 독주에 대한 지금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민주당이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저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10분 활용해서 지금 국회 내에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을 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협치와 대화를 하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지율 얘기까지 해서 민주당 얘기를 좀 길게 다각도로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이쯤 되면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하신 분들이 나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들어보면은 이제 곧 나옵니다. 곧이요.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 보이고 있거든요.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죠. 판을 깔고 있는 친 한동훈계 반대로요. 대항마를 찾고 있는 친 윤석열계 이런 얘기 오늘 정치권에서 꽤 농도가 짙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좀 들려왔네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요. 날짜가 나왔네요. 날짜가. 아래쪽 보면 당대표 후보 등록은 오늘 24일쯤 예상합니다. 지금 23, 24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 받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24일 마지막 날쯤 할 거다라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때 모습은 직접 할까요? 누가 대신해 줄까요? 이것도 좀 관심인데 그 위에 쪽 보겠습니다. 한동훈 다음 주 캠프 사무실 계약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회 앞인데요. 지금 기자들이 찾고 있겠네요. 어디하고 계약할지. 이 정도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쪽 중개소하고 다 얘기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장소 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무진 등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다.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올까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금은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경쟁자로 불렸던 분들은 영 마땅치가 않아요. 어제 오늘 뭔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주 전장이 한마디로 국회 안이에요. 그럼 국회 안에서 원내 전략을 짜야 돼.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친윤이 타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우리 함께 가가지고 윤정부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분은 이렇게 마땅치가 않네요. 아니 총선 관련 책임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리고요 원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데요. 근데 대표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대한 반격일까요? 아니면 다른 준비를 하는 걸까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친한계로 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한이라고.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 대표적 인사죠. 자, 한동훈 위원장 우리 당 어려울 때 왔는데 그때도 원내였어요. 근데 그때는 원내인 게 괜찮고 지금 당대표 얘기할 때 원내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다른 분도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분도 가깝다고 꼽히시고 최근에 만났다고 그러죠? 1호 영입 인재였는데요. 정성국 의원인데 더 이상 출마 미룰 수 없다. 지금 기정사실 된 것 같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이다. 뭔가 이런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게 지금요. 윤기찬 부위원장.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견제도 있는 바람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준비한다고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럼 24일 후보 등록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를 그날 최소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이라도. 자, 도전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당대표는 당의 대표니까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된 그 함축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정치 행보라는 거는 대선 혹시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당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당 상황. 국민적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의석은 현재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내에서 싸움을 해봐야 지는 거고요. 결국 국민의 호소를 해가지고 국민적 의사를 얻어야지만 개혁도 힘을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의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의 비전을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전을 밝히니까 당이 이렇게 가야 되는 비전인데
본인이 당대표에 나서야 되는,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겠죠. 본인이. 현재 이렇게 가서는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성공을 해야지만 사실 우리 당이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성공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올려야 되고 예. 그 대통령 성공을 이끄는 당의 역할을 아마 주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혁적 주문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입장보다는 예. 대통령과 한 걸음 옆에 서서 걸어가겠다는 취지, 이런 취지를 어떤 문헌으로 담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의 뉘앙스를 당원들께 줄 것 같고요. 그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잘 가야 되고 그 뒷받침하는 역할을 본인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취지를 또 다른 워딩으로 아마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또 다른 2조 심판론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성공은 요원한 거잖아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예.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국정방해용 입법이 난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타개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데 당대표 되면 괜찮습니까라는 질문도 분명 나올 텐데 그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지금은 원내가 오히려 더 역할이 있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원내에서는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내는 예. 원내대표가 하고 원내는 뭐 당 장외 집회를 하든 예. 아니면 개혁적 여러 가지 이슈를 띄우든 원내에서 본인이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오히려 원내를 이끌겠다. 이런 취지에 오히려 지금은 원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섰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당대표 맡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방선거 나갈 거면 지금 맡아야 되는 거고 예. 대권 주자의 행보를 위해서는 지금 당대표 맡는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본인이 당대표 맡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실패로 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선거기가 없기 때문에 선거 실패에 대해 책임은 없겠지만 예. 만약에 뭐 제2의 국권에 대해서 이게 통과된다. 그럼 본인이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찬 위원장께는요. 만약에 후보 등록하게 되면 좀 나서고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대표 당에서 현역 의원이고 중진들 많은 도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되고 왜 한동훈 본인은 당대표가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23일인가요? 24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4일 후보 등록하겠다 그런 입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구체적인 청사진, 예. 플랜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주목하고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은 예. 이제 앞으로 상대 후보들 현재 한 4명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 후보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다. 지금 가해지는 공격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 상당한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같은 공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맞대응할 경우 오히려 원치 않는 그런 지지율 예.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아주 치밀하게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최근에요. 이른바 30대 젊은 피 초선 의원 약간 관심을 받고 있네요.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데요. 화면으로 먼저 좀 소개해드리죠. 김재섭 의원입니다. 뉴스와이드에 자주 나왔어요. 당선되고도 한번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해요. 당대표 출마 포함해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고민 중이에요. 초선입니다. 30대 청년 정치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거의 유일하게 지금 당선된 의원으로 꼽히잖아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 당에서 약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청년 정치인들과 모임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김재섭 의원의 이 도전이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 안팎에서는요. 김재섭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서 친윤이란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와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재섭이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재섭아. 형도 했다.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친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은 아니 지금 친윤계 쪽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요. 라는 답에 본인 소임이 친윤이라고 해서 당을 망쳐놓는 사람들을 개혁하는 거다. 속아내는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인데 소영주 소장님. 네. 사실 친윤계와 용산 대통령실과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편하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지금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통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여전히 그래도 주류로 꼽히는데 여기에가 김재섭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들리더군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결국에는 정치는 본인이 살아온 어떤 발걸음만큼의 현재거든요. 예. 그러면 김재섭 의원을 봤을 때 친윤계로 이렇게 포섭을 한다고 해서 포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원래 거부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자체는 당의 보수 확실한 보수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발 때부터 이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그룹이라는 분들께서 어떤 너무나 당을 본인들의 친윤에 줄을 세우는 부분들에서 거부감을 느꼈던 어떤 정치인이에요. 전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말한 대로 이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중수청이에요.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에 대한 실험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본인이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뭐 자질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꼭 당대표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친윤 쪽에서 김재섭 의원을 하나의 대항마로 낙점했다? 가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일 수 없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저기 전당대회 나오신다는 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기까지만 다 기다리잖아요. 지금 저기 그 인천에 누구죠? 그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만 당대표 나가겠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면서 곁에서 그냥 목소리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김재섭 의원의 출사표 이거는 다른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저기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 나오려는 결심을 더 좌절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정도 역할을 하는 걸로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 조금 뭐 관련된 질문인데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보니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출마가 여기에 김재섭 의원까지 30대 청년인 김재섭 의원까지 당대표 조사한다면은 흥행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일단 김재섭 의원께서 지금 일종의 유탄을 맞은 것이다. 저는 유탄이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항할 대항마가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김재섭 의원까지 이름까지 그러니까 대적할 후보가 마땅치가 않다 지금. 지금 이제 친한 세력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후보가 있겠는가 하는 답답함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아마 최대 고민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서 친윤 세력과의 관계 설정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고민이 될 텐데요. 최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 관계로 풀어가겠다. 예.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고 예. 두 번째, 그러나 앞으로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 책무감, 즉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예. 정부와 공적 책무감을 가지고 같이 당정 관계를 풀어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와 예. 어떤 공적 관계를 가지고 나갈지 무척 관심이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김재섭 의원이 예.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의 완전 대체제는 안 돼도 부분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쏠리는 당심을 어느 정도 또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3자하고의 관계가 3자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있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굉장히 고민할 것 같고 저는 막강한 그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는 4호선 분들이 최고위원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최고위원으로? 윤상현 의원님이 예. 최고위원 못 나오나요? 저는 나와도 괜찮다고 봐요. 어떤 분이라도. 근데 정치적으로 본인의 이른바 양에 찰까요, 그게? 아니, 당이 어려운데요. 막강한 그 지도부를 구성해서 진짜 그야말로 당대표급 최고위원도 나오는 것도 오히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주제 또 다양하게 여야 얘기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약간 분위기 좀 바꿔서 사회 관련된 얘기,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선 그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동조하는 전문의들은 응급실 진료, 외래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지연하고 연기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자, 의사가 직접 예약바꿔라. 지금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 대형 대학병원들 의사들이요, 추진하기로 날짜 다른다 뭐 17, 18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약 잡은 환자들 어떡하라고 하니까 예약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펑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려줘야 되죠, 병원에서. 근데요, 이걸 가지고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간호사들이 우리 못합니다. 아니, 휴지는 당신들이 해놓고 왜 취소 통보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들 의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대학병원에 있는 뇌전증 전문 교수들, 여기는 응급환자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 됩니다. 아픈 환자 먼저 살리고요. 그리고 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지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군요. 또 있습니다. 분만병원 그리고 의원들 100곳 이상입니다. 산모와의 약속 못 깹니다. 그렇습니다. 다 약속 잡아놨잖아요. 지금 출산 앞둔 분들. 그래서 불참합니다. 저희는. 그리고요. 아동병원도 전국에 꽤 많아요. 이런 분들에 계신 분들 의사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환자 두고 못 돌아갑니다. 아이들 하루 진료 안 받으러 큰일 날 수 있어요. 정상 진료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휴진 안 된다. 환자들 위해서 지키겠다 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사협회 회장이요. 반응을 보였네요. 여기에 화면에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인데요. 이분이요. 소아과 의사 원래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동병원 휴진 불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폐렴기란 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동병원 의사들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
이건 뭡니까? 자폭입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얘기는? 김진우 전 대변인, 이면택 회장의 저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의사가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이 병원에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할 때 저렇게 했다는 말씀이신지, 본인이 뭔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직접 하셨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예. 저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닙니까? 폐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걸 비꼰 겁니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그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예약이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들의 시간에 맞춰서 아프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뇌전증이나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아이들이 시간 맞춰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입니다. 항상 응급으로 응급입니다. 늘 언제 어느 순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의료진들은 그 생명을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만들어진 직업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말씀을 또 그 분들이 모여 있는 협회의 회장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요. 예. 지금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충분히 짐작도 갑니다만 지금 의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국민들의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을 보호하는 지키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다, 또 휴진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 이후에 과연 환자들을 어떤 면으로 대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이면택 회장은 의사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사단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그 의협의 전공의 협회장하고도 지금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의협 회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들을 중재하고 모아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의협 회장인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의협이 정말 의사들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충실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전공의 협회 비대위원장하고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하고 뭔가 갈등이 있네요. 지금 전공의 협회 회장은 단일 대화 참고 통일된 요구와 이면택 회장 합의원이었다. 아니 본인이 왜 자꾸 중심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약간 주도권 싸움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용찬 위원장께는요. 지금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의사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분만병원, 아동병원, 그리고 뇌전증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급한 환자 두리고 우리는 휴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의사협회장은 사실 비꼬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살짝 혹시 이분들 휴진 동참 안 하시는 이 의사분들 다른 의사들에 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워낙 감정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 접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게 사실 의료 정책 대결로 시작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은 완전히 실종되고 의사와 정부 그리고 환자 간의 갈등, 싸움만 지금 부각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의사와 어떤 환자 사이에 어떤 대립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의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제가 한 환자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정부는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의료계 역시 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고 병원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예.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이요, 지금 이제 환자분들, 중증 환자분들은 눈물의 호소와 불만 표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군도 많고. 이런 분들은 아니 뭡니까 도대체 이런 반응 나오거든요.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 아주 큰 대학병원들 의사들이 휴진한다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서울대학병원 간호본부입니다. 간호사들 분들이에요. 아니 17일 교수 총파업으로 수술 진료 일정 변경 업무 이거 다 예약 취소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변경 업무 우리 못합니다. 휴진하시는 의사분들, 교수분들이 직접 하세요. 연락을.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결정은 당신들이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서울대병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 노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분 없는 집단행동교회 처리하고 현장시켜주세요.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연기나 예약 취소 등 업무 일체 거부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이게 나라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인 거죠, 의사라는 것이. 예. 본인들이 시혜적인 어떤 그 뭘 베푸는 것이 아니고 면허제도잖아요. 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면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의사 자격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면허에 대해서 국가가 또 단속을 해주잖아요. 예. 다만 이제 가격 통제, 진료 수가라는 가격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저는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노조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의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독불장군식의 그 뭐 파업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국가도 이게 뭐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든 취소하는 것이든 지금 의사 일부는 그걸 다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해서 취소든 철회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사분들도 이제 조금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너무 많은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원 숫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의 환자의 불편을 처리한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국민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여론이 분명히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반발.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다 감내합니까? 우리는 무슨 죄 졌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면택 회장이 일단은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조율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 방식들을 회장들이 하는 건데 정부하고 할 때도 예. 최소한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17일 날 아예 중지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마음속에 갖는 것들은 의사의 이익도 있지만 환자 중심이에요.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환자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 이거는 환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면택 회장이 하는 거는 거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같이 못 갔다는 거는 중지가 되면 환자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그 의사들이 그 향후에 어떤 자기들이 주장한 바도 얻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면택 회장이 좀 고려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생의 묘가 없어서 저는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정부의 지금 논리에 밀리고 있다.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합니다. 자, 답답하네요. 뭐 의료계 내부에서도 서로 저렇게 다른 의견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요. 이게 중국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 내용 화면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일단 이게 며칠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전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1등으로 이기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저게 지금 기또 회자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3개를 어딘가를 향해서 펼쳤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펼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 축구 해설위원이 그 방송 중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손흥민은 위선자. 약자 괴롭히고 강자를 두려워한다. 이강인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거 축구 좋아하시는 소영주 네. 소장님. 네. 일단 당시 손가락 세게 잘 아시죠 상황. 이게 왜 나온 거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당시 예. 이제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공을 잡으려 하다가 놓쳤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야유가 쏟아졌고요. 그 야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중국 관계에서 막 야유가 나왔죠. 중국 축구 관중들 오늘 우리나라에 온.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야유가 나왔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3대 0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해설자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부러워 죽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결국에 이런 부분이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넘어서지 못할 뿐더러 우리 한국 축구의 신장 속도, 특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유럽에서 아주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스타가 없을 뿐더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비난만 늘어놓는 것뿐입니다. 지금 축구 중계를 했던 이 해설위원은 뭐 위선적이라고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위선적인 것이죠. 부려우면 잘한다. 역시 한국 축구 본받을 게 많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설위원의 자세 아닐까요? 근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중국 해설위원의 자격이 미달이다. 여기 이런 말에 저희가 뭐 귀담아 담을 필요도 없고요. 예. 이 뉴스와에 대해서 아깝게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죠. 중국에 있는 축구 팬들이 글쎄요, 이런 것까지 만드나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예요? 휠체어를 타서 뭐 아픈 것 같은데 저거 가짜라 그래요? 저런 걸 합성해서 막 퍼뜨리고 있답니다 지금요. 지금 다리가 보면은 다리가 이상해요. 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강인 선수는 축구 선수인데 왜 탁구를 치고 있습니까? 이거 그때 우리나라 뭐 탁구 치다가 우리나라 서브킥 싸운 거 이거 비꼬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그렇죠. 아, 저 얘기를 있어요. 다음 좀 보죠. 이러다 이 주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시는 분 서영덕 교수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들 계속 벌어지는 건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약간 이 축구와 관련해서 약간 열등감 이런 게 심해져서 굉장한 반감을 보이고 손가락 3개 뭐 3대 0으로 상징했다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 박용찬 위원장이 아니면 윤기찬 위원장이 누가 축구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런 것까지 만드네요. 아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 K 스포츠가 정말 위용을 떨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경덕 교수도 열등감의 표현이다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스포츠 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손흥민 선수 또 이강인 선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더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축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황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축구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도 그 경기를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만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에 비해서 기량이 월등했다.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 이번에 경기 결과는 1대 0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중국 선수들이 수비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약간 침대 축구 비슷하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1대 0을 허락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강인을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강인이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아주 그냥. 그렇죠.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저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런 취지에서 휠체어를 이제 그려낸 거예요. 저 가짜 뉴스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번에 탁구 때문에 좀 문을 흐트러졌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렇게 탁구 치는 모습으로 합성해서 가짜 뉴스를 올린 건데 이건 중국 그 현장에 있었던 중국 측의 응원단도 좀 문제가 있지만 중국의 이 관광객 이 지금 축구 팬들 중국이 가장 그 강대국인데 제일 안 되는 스포츠가 축구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좀 불가사의라고도 네,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저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예. 특히 한국한테 번번이 진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 이런 것들도 뭐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인가 하는 스포츠 정신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유럽에서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고 중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뿌리는 중국이다까지 막 우겼어요. 뭐 성이 손씨다 뭐 이래갖고. 근데 지금은 위선자라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력을 키워야죠, 중국이. 그러니까 뿌리가 중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제목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수사 촉구하는 쪽과 특검을 속도도 내는 쪽. 아, 이거 정치권인데 이거 보면은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금 수사 이 상황과 관련돼 있군요. 우선 오늘 여당의 모습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종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김준욱 전 대변인께 지금 사실은 뭐 여당이 공수처장도 만나고 경찰청장도 만나서 빨리 수사해라. 이거 신속하게. 그러면서 또 그렇게 공수처에는 이거 공수처 존폐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찰청에도 가셨고 또 공수처장도 국회로 불러서 만나셨어요. 근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사건이 작년 8월에 경찰로 국방부 조사단에서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까지 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또 오늘 또 공수처장을 만나서는 수사를 빨리 신속히 진행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리지 못하면 공수처 존폐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문 닫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뭔가 압력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며칠 지났다고 공수처장을 불러다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쁘시긴 했는데 결과는 좀 그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깐만요. 또 내가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제가 유찬 부위원장께 좀 발언께 드릴 건데 일단 이게 여당의 모습이고요. 야당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 일정 2항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선임이 완료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빨리 공수처 경찰에 빨리 수사해 주세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거 뭐 그거 안 됩니다.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진행이죠. 자, 화면에서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데요. 뭐 이런 얘기했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국민들께 발표할 거 촉구한다.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지금 특검법 입법 청문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증인도 누구 좀 나오라. 이렇게까지 오늘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사실상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청문회 하면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사실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가 저렇게 찾아간 거는요. 사실은 뜬금없이 간 것이 아니고 최혜병 어머님께서 일주기 전에 진상규명됐으면 좋겠다라고 탄원서를 내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왜 순직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순직하게 된 배경에 어떤 책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밝혀주십시오. 일주기 전에. 이것을 받들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압을 행사하러 갔다라는 추측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얼른 수사 결과를 내놔야죠. 거기에 이제 순직 원인하고 그 순직 원인과 관련된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경북경찰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직 원인과 순직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그 진상규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돼서 원인자의 범위를 정하는 외압을 누가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2차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최혜병 어머님의 뜻과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저렇게 국회 불러서 얘기하게 되면요. 저 수사 방해예요. 증인하고 참고인 부르면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청문회 단계에서 만약에 의결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되면 이거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 처음 하는 거예요, 저것도. 그러면은 특검법을 그냥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수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결과 나온 뒤에 재차하든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요. 저 수사 방해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수사 결과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수사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화, 정치 과잉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우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간 건데 어쨌든 여야 정치권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그러한 자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